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집 팔겠다고 했어요? 그냥 이름만 같이 올리자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꾸면 그 다음엔 뭐가 바뀌는데? 세상에 이름만 올리고 아무 일 안 생기는 게 어딨니? 엄마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거 많지만 우린 그거 다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말하는 거야. 엄마 살아계실 때 이런 문제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냐고. 정리? 내가 살아있는데 왜 정리를 해? 내가 언제 너희 인생의 짐이었니?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엔 다들 미리 해놓는다잖아요? 상속 분쟁 생기기 전에 말이죠? 분쟁은 너희가 일으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다 줘도 욕심은 끝이 없더라. 이제 집 이름 하나 남았다고 그게 눈에 밟히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고 지연이랑 애기 키우면서 진짜 불안하단 말이야. 이 집만 우리 이름으로 돼 있으면 지연이 부모님한테도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로 내 돈 뜯어간 건 당당한 일이니? 어머님, 저희 그 돈 갚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돈은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 내가 너희한테 준 건 현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돌려줘? 지금 엄마가 우리한테 하는 이 말들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더는 못 참겠어. 참지 마. 그동안 나만 참았으니까? 그럼 어머님, 이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우리 입장도 고려 안 하시고? 너희가 내 걸 빼앗으려면 끝까지 싸울 생각도 돼 있어.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후회하지 마세요. 이 일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달라졌지. 너희가 날 속였을 때부터. 무슨 일로 어머니는 저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무엇을 속였길래 끝까지 싸우겠단 말을 하는 걸까요? 요즘에도 부모 재산을 탐내는 자식이 있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72세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참 열심히 살았어요. 1953년생,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지나 태어나서 뭐 하나 넉넉한 거 없이 살아왔죠. 어릴 적엔 시골 논밭에서 벼 심고 김 매는 게 놀이였어요. 지금이야 다들 어린이집, 학원 다닌다지만 그땐 소먹이고 나무하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립긴 합니다. 엄마 손잡고 장날에 가서 먹던 풀빵 하나 그게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서울로 올라가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미싱 돌리고 밤엔 자취방에서 라디오 들으며 밥 비벼 먹고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살았죠. 25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버스 정비사였고 말도 없고 과묵했지만 참 성실했어요. 처음엔 가난했지만 둘이 손잡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죠. 결혼하고 몇 해 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는 따뜻한 밥과 지붕 있는 집을 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58세 때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장 좌판 장사부터 식당 일, 청소, 건물 경비까지 뭐든 했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번듯한 직장 가게 하자. 그게 제 바람이었죠. 아들도 착했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30대 초반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5년 전쯤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강원도 쪽 출신으로 차분하고 공손한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 오던 날 도시락이며 반찬을 싸들고 온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결혼식 날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아들이 절을 하며 아버지, 저 사람 잘 지켜주겠습니다. 하던 모습,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뒤로 저는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점점 잊혀지는 어느 날 점심때가 살짝 지난 오후였어요. 따뜻한 국 하나 끓여놓고 혼자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치랑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남은 동그랑땡을 데워서 상에 올렸는데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었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랑 너무 달랐습니다.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에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폐에 뭔가 이상이래요. 병원에서 정밀검사 바로 하라고 해서. 근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100만 원만 먼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온몸이 긴장됐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나이도 젊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폐 이상이라니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채로 가만히 서 있자니 눈앞이 살짝 아찔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아프단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김장철마다 와서 힘들지 않냐며 어깨도 주물러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폐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쪽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나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대로, 눈물은 눈물대로 가슴 안에서 쿵 내려앉은 듯 계속 쌓였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보다, 통장에 모아둔 노후 자금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 아이의 건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내지 않으면 치료가 늦어질까봐, 작은 병이 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말도 마치기 전에 부엌을 돌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꺼냈고 휴대폰을 꾹 눌러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나에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껴가며 생활비에서 남긴 돈이었고 혹시나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쓰려고 따로 모아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돈이 아까울 리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덜 쓰면 되는 문제지 식구가 아픈데 돈을 아낄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 머물렀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짝 멈칫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 건 이 돈이 지연이한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보낼게. 병원 잘 다녀오고 검사 꼭 받아야 한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몇 번이고 삼켰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서도 한동안 눈을 깜빡이며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혹시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점심은 결국 그날 그대로 식탁 위에서 식었고 하루 종일 밥맛도 없었습니다. 차를 끓여 마셔도 입안은 텁텁했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봐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고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는 어떤지, 검사는 무사히 받은 건지, 왜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전까진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볼까, 아들한테 다시 물어볼까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으면 괜히 민폐일까 싶어 문자만 몇 번 남겼습니다. 지연아, 병원 밥은 먹을 만하니? 너무 걱정 말고 힘내렴.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답장은커녕 확인했다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늘 연락이 빠르던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이어가니 불안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있어도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입원 중이면 누워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혹시 정말 많이 아파서 폰을 볼 겨를도 없을까봐 괜한 걱정이 가슴 한켠에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한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음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철렁했기에 그가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상태는 좀 어때?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아서 내가 걱정이 되잖니. 엄마, 지연이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 핸드폰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일정도 빠듯하고 컨디션도 오락가락이라 문자 확인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내가 너무 마음이 쓰이니까 병문안이라도 가면 안 될까? 과일이랑 국 끓여서 갈게. 아니요, 엄마. 지금 병원 쪽에서 외부 사람들 방문 제한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지연이가 엄마 얼굴 보면 더 눈물 날까 봐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쓰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괜히 가서 오히려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조건 찾아가는 건 안 되는 일이겠다 싶어 그저 마음으로만 며느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병문안도 안 된다는 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입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어딘가 수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아들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일은 아직 처가 쪽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지연이 쪽 부모님은 심약하셔서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속상한데 이걸 감춰야 한다는 말까지 들으니 답답함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힌 것 같았습니다. 처가 쪽엔 알리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날 밤 밥을 차려도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TV를 켜놔도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를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오고 아들의 당부를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해가 지기 직전 무렵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발끝만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둘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있었고 자리에 앉아서도 한동안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지연이 폐암 초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기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히 컸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선 겁먹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나는 마음이 뭉클해져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발견된 게 얼마나 다행이니? 초기면 치료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잘 넘겨보자. 그 말이 제대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 시작하려면 검사며 약값이 많이 들어가요. 당장은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비비 통장을 꺼냈습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식구가 아프고 손자 얼굴도 아직 못 본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조용히 통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고 며느리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없이 울던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이 폐암 초기라는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곧이어 아들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얼굴에선 피곤과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대충 차린 차림상 앞에 마주 앉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치료받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검사도 계속해야 하고 항암 치료에 입원까지 병원에서 말하길 몇 달 안에 수천만 원은 필요할 거래요. 나는 차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금액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들으니 현실이라는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알아볼까 해요. 이제야 내가 갚을 테니까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같이 일하고 모아 지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담보로 맡긴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보다 먼저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이 하나 더 있다. 그거 깨면 당장 치료비 정도는 될 거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괜히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먼저 담담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프면 쓰려고 모은 돈인데 식구가 아프면 그 돈이 내 돈이냐? 그럴라고 모아둔 거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짧고 조용한 그 손길 안에 수많은 말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치료를 위해 적금을 깨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나는 직접 지연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밥은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동안 얼굴 한번 못 본 게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과 통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한다. 지연이 좋아하는 귤도 샀고 보리차도 끓여놨어. 엄마, 지연이 지금 상태 많이 안 좋아요. 계속 토하고 누워만 있어서 엄마가 오시면 더 신경 쓸 거예요. 지금은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항상 나를 챙겨주던 아들이 그렇게까지 병문안을 말리는 건 처음이었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들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느껴졌고 나는 차츰 마음 한쪽에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친 끝에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아들이 말했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속에는 직접 쓴 편지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조심스레 며느리 이름을 대며 병실을 묻자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이름으로 입원된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아닌가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오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아도 아무 감각이 없었고 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던 며느리가 실제로 입원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온 날 마음 한쪽이 뻐근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따라온 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병원에 없다더라.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 봤는데 입원 기록이 없대. 아, 엄마, 거기서 갑자기 옮겼어요.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말끝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에도 바로 설명을 해줬을 텐데 이번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더 묻는 건 오히려 내가 더 초조해지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궁금한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밝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검사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기 병원은 밤에도 바빠요. 근데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요. 시간은 밤 9시가 넘은 때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리도 조용했죠.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검사가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그 말은 도무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입원 환자도 대부분 낮 시간대에 검사를 받고 밤 시간엔 병실불도 일찍 꺼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회사 퇴근하고 전화 받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또렷하고 심지어 조금 들뜬 기색마저 있었습니다. 그래, 목소리 들어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무리하지 말고 얼른 치료받자. 내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전보다 더 깊은 고요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무언가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비로소 뼈에 새기듯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 입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낮은 단화를 신은 그 모습은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카트를 끌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만큼 생기 있었고 입술 끝은 활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라기엔 얼굴에 생기가 넘쳤고 걸음도 힘이 넘쳤습니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토마토를 고르던 며느리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장 보러 오셨어요? 그 말에 나도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걸지 않고 손만 살짝 흔들고는 바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웃음, 그 표정, 그 태도가 며칠 전 통화 속 목소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검사 대기 중이라던 말, 힘들다며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 입원 기록조차 없었던 병원,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머릿속에 흩어졌다가 이 순간에 또렷하게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분명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날 내 눈에는 낯설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 짧은 눈맞춤 하나로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마트 앞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환한 표정, 다정한 목소리, 건강한 걸음걸이. 며칠 전 병원 입원 이야기를 듣고 1,000만 원을 건넨 기억이 하나둘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마음만큼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범아, 나 오늘 마트에서 지연이 봤어.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더라. 병원에 입원 중이라더니 무슨 일 있는 거니? 한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회사 일도 밀려있고 나중에 얘기해요. 더 묻고 싶었지만 그 말 한마디의 대화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이상하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늘 자상하게 말하던 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말을 짧게 끊고 도망치듯 전화를 끄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지연이 암 아니래요.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검진한 병원에서 잘못 본 거래요. 다시 검사해봤더니 그냥 결절이고 치료 필요 없다고. 나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끝마다 당황했다, 몰랐다를 반복했지만 속으로 이미 어떤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 이번 거짓말, 밝은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오진이라는 말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이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마음속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암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고 며느리가 이제 건강히 아이도 낳고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내 마음속엔 문득 떠오른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 검사, 치료, 입원까지 썼다던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며느리는 입원한 적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건 오직 나뿐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는 결국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낸 돈 그건 다 어디에 쓴 거니? 지연이 치료는 안 했잖아. 그 말에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손이 조금씩 떨렸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그 돈 전세금으로 썼어요. 지연이 임신했거든요. 처가 쪽에서 같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연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전세금이 급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금, 임신, 그리고 거짓말?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을 핑계로 사람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는 결국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며느리가 처음부터 병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울던 얼굴, 떨리던 손, 함께 흘렸던 눈물들까지 모두 연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수천만 원을 가져간 아들의 행동이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찢어질 듯 아팠고 그 말을 믿었기에 기꺼이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밥맛이 나지 않았고 아들이 수저를 드는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더 답답했습니다. 지연이네 부모님은 이런 일 있는 줄이나 아시니?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처가 쪽은 전혀 몰라요. 지연이도 저만 믿고 맡겼어요.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실까봐 진짜 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마련하겠다는 말이, 전세 계약을 했다는 말이 그동안 쌓아온 며느리와의 정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답되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운하다, 실망했다, 그런 말조차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터질 것 같은 감정이 가슴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얼굴을 굳게 담은 채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무슨 말이 오갈지 이미 짐작이 됐습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하지 않고 제대로 사죄드리러 왔어요. 지연이도 마음이 많이 무겁대요.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자 내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아닌 냉기가 먼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을 먹고 나서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늦은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왔을 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들을 생각이 없었지만 익숙한 말들이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대로 했으면 들키지 않고 어머니 돈 쉽게 받았잖아. 그땐 나도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지. 근데 결국은 다 잘 풀린 거 아니야? 계약서도 썼고 집 문제도 정리됐고. 그치? 들키지 않았으면 지금쯤 끝났을 텐데?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사죄라는 말도 죄송하다는 고개 숙임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너지는 건 내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 정,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라는 단어는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단순히 말만 오간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허락은커녕 언질조차 없이 모든 게 그들 손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천천히 문틈에서 몸을 떼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내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나를 피해 거실을 나가려 하던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 계약서 썼다는 말 사실이니? 아들은 멈칫하더니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써둔 거예요. 나중에 엄마 허락받고 다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이미 쓴 계약서에 무슨 정리가 필요하단 말인지, 모든 걸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내게 미리 말하려 했다는 말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내 돈으로 산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너희 이름으로 계약을 해? 내가 죽은 줄 알았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온 건 슬픔도 서운함도 아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과 한 번 하고는 연락을 뚝 끊었고 식사 약속도 안부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바쁘다고만 했고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만 남은 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거리를 두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느껴지는 시선의 회피와 짧아진 말투, 그 안에 담긴 낯선 공기가 저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간단한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구나 싶은 순간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식탁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지연이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엄마 집을 지연이랑 공동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너무도 가볍게 꺼낸 아들의 태도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집을 지연이랑 공동명의로 하자고. 네, 지연이 부모님이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연이 몫이 없을까봐 가족끼리 신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 신뢰라니요. 수천만 원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간 것도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것도 그게 신뢰였다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말이다. 내 아버지랑 내가 허리 휘도록 일해서 산 집이다. 내가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고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내 마지막 자리다. 그걸 아무 말 없이 지연이 이름으로 바꾸자고? 그런 말을 지금 와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정말 내 진심이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 속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이미 마음은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차분하려 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병이라는 말에, 그 다음엔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에, 이젠 명의까지 내어달라는 말까지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명의 이전은 못 해주겠다. 대신 유언장을 쓰겠다. 내가 세상 떠난 후에야 너희가 이 집을 가지는 게 맞지? 말을 마치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린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이라기보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짜증에 가까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방에 누워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그래. 무슨 일 있니?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명예 하나쯤 바꿔주실 수는 없을까요? 사실 저희 가족이 좀 불안해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께가 답답해졌습니다. 명예 하나쯤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염려도 존중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쯤에서 확실히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산 끝에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참 무섭습니다. 따뜻한 말도 차가운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사과조차 위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건 좀 심한 말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해왔는데 가족이 불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던 얼굴이, 함께 밥 먹던 그 목소리가 이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반찬 하나, 선물 하나에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척했지만 말끝에 걸리는 가시 같은 말투,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뱉는 한숨,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며 제 마음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줄 생각으로 마트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던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요즘 애들이 잘 안 갖고 노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해서 된장찌개에 생선,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며느리는 수저를 들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조금 세네요. 저는 요즘 짠 음식은 아예 안 먹거든요. 엄마, 지연이 입덧 심해서 민감하니까 다음엔 좀 덜 자극적인 걸로 해줘요.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먹는 것 하나도 말투 하나도 문제 삼는 아이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지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대받는 삶이 언제부터 당연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사겨야 할지 몰라 가슴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화를 내자니 싸움이 될까 두렵고 참자니 제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 는 말 들을까봐 그 소리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속에 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괜찮다 고 말했고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토록 외롭고 서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도 날카롭고 무서운 거란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부끄럽고 창피해서 꽁꽁 감춰두었던 속내였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밤이면 잠조차 들지 못해 결국 친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는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영자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이제는 누군가한테 말이라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하나씩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병 거짓말, 적금 해지, 명예 요구, 그리고 갈수록 저를 밀어내는 듯한 아들과의 거리까지. 영자는 말없이 듣고 있더니 한참을 침묵한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완전히. 너 지금 그 애들한테 당한 거야. 증거 모아. 문자, 통장 기록, 통화 녹음 다 모아. 그리고 변호사 만나. 그냥 이렇게 참고만 살다간 너 진짜 병나.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 잘못 아니다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내용을 캡처하고 계좌 이체 내역을 인쇄하고 받아둔 통화 녹음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반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자잘한 문제로 짜증을 내고 불쾌한 말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다가 불쑥 날아온 메시지 하나로 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사주신 베개는 너무 딱딱해서 못 써요. 건강 생각하신 거겠지만 좀 알아보시고 사주세요. 그 말을 보고 두 손에 쥔 핸드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성껏 고른 건데 이제는 그런 마음마저 비웃음거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연이, 요즘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좀 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여를 하긴 뭘 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했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은 게 죄냐? 아들은 말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미안함은 없었고 오히려 왜 또 이 얘기를 꺼내냐는 듯한 귀찮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참을 수 없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은 콱 막히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불을 끈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는 소리 들을까봐 입을 닫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자의 한마디 덕분에 저는 이제 조금씩 달라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이 완전히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확인했을 때 그 이름으로 입원한 기록은 없다고 했고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병원을 착각했나 싶어 며느리가 이야기한 다른 병원 두 곳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입원은커녕 외래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더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병이 없었고 그 말을 믿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 나는 그저 좋은 얼굴로 쏘가 넘어간 호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 친정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말도 부드럽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이 암 진단 얘기 알고 계셨죠? 제가 돈을 보내고 입원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요. 혹시 무슨 사정이?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저희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지연이랑 아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뭐. 어머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애도 생겼고 다 지난 일인데요. 담담하게 내뱉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지난 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받은 상처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투, 그 반응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까지 함께 짠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무기로 저를 속였고 엄마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가끔 문자를 보내는 날이면 그 속엔 온갖 트집과 불편함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잔치를 준비한다며 보낸 문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돌잔치 때는 가급적 흰색이나 검은색 옷으로 맞춰주세요. 화려한 옷은 사진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가도 제 자리는 없는 듯한 그런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직접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문자만 딸랑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희 식구한테 민폐라도 되는 거니?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지연이도 요즘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래요. 그냥 사진 예쁘게 남기자는 의미였어요. 이제는 모든 말이 지연이가 예민해서 지연이 부모님이 불안해해서로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면 예민한 사람, 조용히 있으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유기농 과일을 보내도 지금은 이런 건 못 먹는다 는 말이 돌아왔고, 손주를 위해 사둔 책도 아이한테 맞지 않는다 며 반송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조금만 늦은 시간에 걸어도 그 뒤로 며느리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요즘 일찍 자요. 저녁엔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시간 하나까지 허락받아야 하는 사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가슴은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날 속였다는 걸 몰랐으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 속였다는 걸 안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속에서 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비난받고 말을 안 해도 무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해준 건 죄고 준 건 패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에 맴돌 뿐 누구도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밤이 깊을수록 마음속 분노는 더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참고만 살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끓는 우라는 이제 제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 처음엔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법을 들먹이는 건 창피한 일이라 여겼고 자식 잘못 키웠다는 소리 듣기 싫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밤마다 찾아왔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조용히 집 근처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목이 자꾸 메어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급하다고 해서 적금을 깼고 입원비며 치료비라 해서 수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병원엔 입원 기록도 없고 이제 와선 진명의까지 바꿔달랍니다. 이게 정말 가족한테 할 일입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자료들을 넘겨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만 들어도 사기죄 성립 여지는 충분합니다. 명확한 고의와 허위 사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요. 보내신 문자, 통화 녹음, 계좌 내역 전부 정리해두세요. 고소장도 같이 준비하시죠. 단,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이제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서랍 안에서 숨겨두었던 통장 사본을 꺼내고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캡처, 아들의 메시지, 처가와 통화했던 내용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렇게 고소장을 정리하고 나니 속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결심을 하고 나자 그 이상으로 두 사람의 태도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전화도 끊긴 채 아들을 통해서만 불편함이 전달됐습니다. 지연이가 엄마가 요즘 너무 무섭다고 해요. 갑자기 예민하게 굴고 뭘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숨기고 있는 게 누구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온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너무 잘 알기에 그 말 한마디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잘한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말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메신저로 불만만 전달했습니다. 제가 사준 인부복이 촌스럽다며 안 입겠다고 하고
손주 돌잔치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말도 아들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말인데 돌잔치엔 그냥 영상으로만 인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몸도 안 좋고 복잡한 자리 만들고 싶지 않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영상으로 인사하는 게? 내가 손주 돌잔치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냐?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입을 열면 자신이 더 궁지에 몰릴 걸 알기 때문인지 그냥 고개만 돌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는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제가 걸려온 전화에 몇 번 답하지 않자 문자로 이런 말까지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제가 어떤 존재로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저 돈을 내주는 사람, 말은 들어주고 대접은 안 해도 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게 지금 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만든 건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끝낼 차례였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하기 전에 그 아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조용히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며칠을 고치고 지우고 하다가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참아가며 문장을 눌렀습니다. 아범아, 엄마야. 이제 정말 많이 지쳤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희가 내 마음을 짓밟은 게 제일 아프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래야 엄마도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이 밀려왔고 밤이 지나도록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아들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남긴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보지 않았고 통화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걸어오는 전화는 꼭 무언가를 요구할 때뿐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달 보험료 나가면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 입덧 때문에 일도 못하고 좀 빠듯해서요. 그 말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지금 엄마는 더는 줄 것도 없고 챙겨줄 마음도 없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통장부터 열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는 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대로 두면 내 마음만 내 삶만 병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아들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고소 진행해 주세요. 형사고 뭐고 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정리해둔 증거 자료들, 계좌 이체 내역, 입원 사칭에 대한 병원 공식 회신, 며느리와 아들의 문자 모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서류가 제출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오자 차가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몇 년 전 작성해둔 유언장은 전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한다. 는 내용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고 법무사에게 전화해 새로 작성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유언은 파기합니다.
아들 이름은 싹 다 뺄 겁니다. 내 재산은 전부 신탁으로 넘기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찔끔 고였지만 이내 삼켰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지인, 친척, 교회 권사님, 아들이 출입하던 곳까지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제가 나쁘게 말하지 않아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충분히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 돈 뺏긴 거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 암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입원도 안 했고 치료도 안 받았어. 그 돈으로 처가에 전세금 맞췄대. 명예 바꿔달라던 것도 그 일환이었고.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니?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고 어떤 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또 숨기고 있었던 내가 더 안 됐다. 이제라도 알린 게 100번 잘한 일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뭔가가 조금은 녹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소문이 번져나가자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저희 체면을 망치시면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느낀 건 진심도 반성도 아닌 오로지 체면과 체크리스트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었고 결국엔 아무 연락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제 존재를 감정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골칫거리처럼 여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왜 그렇게 다 주고도 결국 일이 된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는 밤이 많았고 우라병처럼 가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제 나름대로의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던 날 법원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미는 일이 이토록 무겁고 가슴을 짓누르는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순간이었고 자식이라는 이름에 걸었던 희망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가장 깊고 잔인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눈가에 맺혔고 나는 그걸 참지 못하고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기도 외로움의 눈물이기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련을 떨쳐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아이도 저도 이제는 서로에게 남은 게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고 그 아이도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예전보다 고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디고 용서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야 했던 시절은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제가 너무 차갑고 무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참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마음을 닫은 채 밤마다 속을 끓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던 그 시절이 이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지켜주세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다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도 그저 웃고만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며 누군가는 위로를 받으셨기를 또 누군가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는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아끼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